경제위기 대응센터 상황실장을 맡은 김한규. 먼저 경제위기 상황판 제막을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는 하면 당기시면서 민주당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끈을 꽉 잡아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게 당기셔야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박수 한번 주시고요. 빨리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성환 경제위기 대응센터 센터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생 경제가 정말 사상 초유의 혹한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살인적인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가 국민의 삶을 정말로 참담할 정도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수출, 투자, 내수 같은 거시 지표들도 하나같이 빨간불입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 성장률을 1%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마저 경기 둔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1% 성장률도 깨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한 시장 만능 논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데 써야 될 국가 권력을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무능하다는 것은 무능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비록 집행 권한은 없지만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 경제 위기를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출범하는 경제위기 대응센터가 일종의 워룸 역할을 함으로써 위기 대응 그리고 위기 극복의 천병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잠시 전에 주요 경제 지표들이 담긴 경제위기 상황판 제막식을 가졌는데 지표들 하나하나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관련 지표들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경제위기 대응센터가 민생경제의 쇄도 캐비넷이다라는 각오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센터장을 맡은 김성환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께서 연초에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민주당 내 실시간 경제 위기 대응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이름은 NSC를 벤치마킹해서 ESC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경제 위기 대응 취지를 고려해서 경제 위기 대응 센터로 이름을 개칭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상황판도 아마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상황판을 설치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겠습니다만 실시간 경제 대응을 통해서 비록 야당이더라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워룸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센터는 이제 제가 센터장을 맡았고요. 우리 김병욱 의원님이 부센터장을 맡으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진선미 의원님께서 자문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황실을 운영할 상황실장으로 홍성국 의원님과 부실장님으로 김한규 의원님이 맡아주셨고요. 또 함께 박상혁 의원님, 오기영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양이원영 의원님, 이동주 의원님 함께 못했습니다만 홍정민 의원님이 상임위원으로서 평소에는 온라인상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들이 주로 정치부 기자님들이시라 저희가 정치부 기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도 하고 세종에 있는 경제부 기자님들한테도 저희가 활동하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를 넘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당시에 이재명 대표께서 30조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하셨고 30조 추경 제안을 했었는데 정부가 아무런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아무래도 정부 권한이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와 관련한 입법안을 만드는 일일 텐데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기본법 개정,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된 입법, 또 부동산 PF 배드뱅크 설립 지원법 등과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입법안을 통해서 또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소홀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맘먹고 나 오늘부터 경제 열심히 할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판을 놓고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이 상황판에 있는 숫자를 추적 관리하다 보게 되면은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빨라지고 다른 경제 이외의 정책에서도 이 경제 상황을 대입해서 보다 현실적인 내용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상황판을 만들었고요. 상황판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 부분들은 장기적인 거시 경제 지표 중심으로 했고요. 밑에는 당일의 시장 지표를 함께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기라고 해서 6개월 후에 우리 경제의 모습을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흰선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6개월 후에도 우리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이 바로 나타나고 있고 그 뒤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역 적자입니다. 대중 무역 적자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아세안도 무역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강국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와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하반기까지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조금만 들어주게 되면은 이 지표를 보면은 코로나 초반했던 앞에 코로나 초반이 여기죠. 여기보다도 지금 더 지표는 상당히 나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총 인구를 넣어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1년 전 대비 7만 명이 줄었고요. 우리나라 단군 할아버지 이후로 5천 년 동안 인구가 늘다가 드디어 23만 명이 줄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바뀝니다. 참고로 오늘 수치가 안 바뀌는 것은 전산상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이거는 다음 주 정도 되면 자동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미분양 주택수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 나올 텐데 미분양 주택수 그리고 물가 그다음 미분양 주택수와 주택 가격은 역시 가장 중요하고 월간 데이터인데요. 월간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서 추적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수 역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수출 증가율, 무역 수지, GDP 성장률, 외환 보유액. 외환 보유액도 정부가 시장 개입을 많이 하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반 분들의 관점은 지금 외환 보유가 4,700~800억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4,300억이 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만 수시로 체크하겠다는 거고요. 그 아래는 일반 데이터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그리고 한국 주가와 가장 관련도가 높은 것이 미국의 나스닥입니다. 다우나 S&P가 아니고요.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같이 세 개로 놨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1,400원을 넘었다가 이게 다시 1,200원대 초반 왔다가 다시 1,300원대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싸한 상태이죠. 그리고 위안과 달러가 중요한 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원달러와 중국의 환율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따라 움직이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와 달러 그리고 엔달러도 추적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이 3개국이 경제가 상당히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국고 3년물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준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하는 기초가 되는 국고채 금리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 금리 중에서 가장 어렵고 그나마 숫자가 금리가 나오는 게 트리플 B 마이너입니다. 지금 10.7이에요. 그러면 일반 뭐
뭐 AA 마이너스 이런 데들이 뭐 4% 정도 되는데 회사채 3년 이 정도 된다는 얘기는 우리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그리고 힘든 기업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CP는 어음입니다. 6개월짜리 어음 금리가 4%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 국고 3년물하고 회사채 이제 이 BBB가 아니라 좀 거래가 되는 트리플 B 플러스 요거랑의 금리 차를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게 지난해 김진태발 고위부도 사건 아실 겁니다. 그때 이후 딴 나라들은 다 이 신용 스프레드가 떨어졌는데 한국만 올랐어요. 어려운 회사의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갔고 이것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구조조정을 가져와서 전 국민이 지금 부동산가 하락하는 빌미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 하나만 놓고도 경제 전체가 다 설명이 되고요. 맨 밑에는 유가 지금 뭐 우리 이제 물가와 관련된 거죠. 요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요거는 요 위에 있는 물가지수, 물가 상승률하고 뭐 있어 물가. 예. 요거랑 또 연결해서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계속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 1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쭉 내려왔는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판만 놓고 보면 한국은 늘 나쁠 때는 조금 나빠지고 좋을 때는 많이 좋아지는 나라에서 나쁠 때는 더 많이 나빠지고 좋을 때는 덜 좋아지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신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주가에서 모든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이제 앞으로 회의할 때 이게 깜빡깜빡하면서 계속 움직여야 되고 할 텐데요. 기자님들도 경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체적인 경제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위기를 해결할 능력도 또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만 전략을 강요하고 모두가 누려야 할 필수 공공재를 단순히 비용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 대기업 특혜를 성장으로 포장하고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면서 무분별한 국가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시장적 노동 정책은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효율화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반시장적인 대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생 경제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고 감추어지지도 않습니다. 국민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최고의 자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위기 대응센터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고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현황판이 여러분 아마 정당에서 이런 현황판 보기는 처음일 겁니다. 외환 트레이딩 룸이나 증권사 애널리스트 룸 정도 가야 볼 수 있는 현황판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들도 그랬지만 오늘을 계기로 더 경제 강한 정당, 경제와 친한 정당, 실용 노선을 바탕으로 대안을 잘 만들어내는 정책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햇살론이라는 것입니다. 금융권의 출연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그 햇살론의 재원이 현재 총 여신금액의 0.03%인데요. 그것을 0.06%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을 오늘이나 내일 곧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금융권의 자율경영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고금리로 인한 이득을 국민에게 그리고 특히나 금융 취약계층에 되돌려 준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고객층을 더 두텁게 해서 금융 소비자가 은행권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금융 소비자가 더 금융과 친해질 수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발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저 화면 중에서 저는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미분양 주택수, 그 다음에 수출 증가율 실제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연체율입니다. 금리 인상의 부담이 모든 가계로 지금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내던 사람이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던 사람이 200만 원 내기 때문에 호주머니가 얇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103%, 105%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영향에 따른 그 대책을 정부나 금융당국이나 금융권이나 가계가 모두가 협조하고 지혜롭게 올해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은행이 7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통상 변동금리의 비중이 80% 가까이 되는데 이 금리에 따른 인상의 그 효과가 약 6개월 단위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 기준 금리가 인상된 수준이 현재 반영돼서 각 가계별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작년 말 기준으로 인상된 그 수준은 아직 가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까지는 그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그 보유 차주들의 작년 3분기 평균 DSR이 60%, 그 다음에 이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부담해야 되는 그 차주의 경우에 작년 10월 기준으로 DSR이 70%입니다. 70% DSR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자신의 1년 연봉 중에 70%를 원리금 상환에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DSR 규모가 높을수록 실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DSR의 추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적어도 올해까지는 횡보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또 경우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내지는 다양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에 대해서 주시라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그 대출 연체가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6개월 단위로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현실화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출에 대해서 6개월 단위 이연을 시켜놨는데 올해 9월까지는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 내 연체 효과도 완전히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은 지금 폭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금리 대출과 관련된 게 인터넷은행입니다. 인터넷은행의 작년 1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작년 연초에 그 인터넷 은행을 이용했던 중금리 채무자들의 연체율 비율이 작년 말 비중으로 거의 더블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관련해서 대부업이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업 같은 경우도 연체율이 작년 3월 기준으로 4.6%인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10.2%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연체율이 증가된다는 건 어느 시점에서 폭탄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위험하다.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지면은 피눈물 나는 건 서민이다. 그래서 은행과 금융권, 정부, 정치권이 지혜롭게 풀어야 된다. 어제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에서 이야기하는데, 의원님, 저 죄송하지만 좀 빚잔치 정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돈잔치는 꼭 그 은행권의 도덕 해이 문제입니다. 요걸 함께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 가구 수가 6만 8천 호가 좀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는데, 그러고 나자 원희룡 장관이 미분양 주택을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이유로 LH를만 비판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민 주거 안정을 담당해야 할 국토부가 이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를 마치 혼돈하는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사정당국인 양 뭐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 깡통 전세와 깡통 전세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증적 요법보다는 이 부동산 하락기에, 경기 하락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지, 우리 경제위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이,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민생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3년이라는 기나긴 터널 끝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매출 회복이 아니라 고금리 고물가와 가스요금, 전기요금 폭탄이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졌던 빚은 고금리 이자로 부담이 더 커지면서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최근 가스요금 폭등으로 목욕탕, 식당 같은 일부 업종들은 줄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위기 상황편의 도표와 그래프 등 수치를 통해서 앞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절규가 생생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자영업자 부채는 연간 14.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 대출 규모는 19.5조 원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스요금 폭탄과 내수 부진은 자영업자의 부채 위험을 리스크를 더욱 키울 것입니다. 순식간에 대규모의 자영업자가 빚을 갚지 못해 신불자가 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서 이탈하면서 빈곤층으로 대거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은 우리 경제위기 대응센터의 최우선 책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 상황판을 통해서 실시간 위기 감지와 신속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민생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후위기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현상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악화될 텐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세계 무역 질서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이제 WTO 체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국 중심주의로 가고 있고요. 미국에서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 법이 실제 발효가 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 미국에 수십조 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일자리 유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유럽형 IRA를 3월 15일 날 발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탄소 국경 조정제나 아니면 아리백에 대해서 지금 전혀 대응하고 있지 못한 윤석열 정부인데요. 수출 신호에 빨간 신호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테지만 우리도 한국형 IRA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에너지 위기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까지 포함해서 그린 산업을 부양하게 된다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고 경제적인 효과도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게 이미 이 법을 통과한 미국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형 IRA 이건을 지금 초안을 마련한 상태인데요. 여기 센터 내에서 의원님들 또 자문도 구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발의해가지고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방기하고 있는 이 경제 위기 문제를 저희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책임을 지고 이 법을 통과시켜서 국내 내수 시장이라도 좀 끌어올릴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도록 항상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될 사람들은 위정자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민생은 비상한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비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투쟁을 하는 민생투자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리 문제입니다. 이자는 항상 잠을 자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서 열심히 더 자라납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민생투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이자 속에 녹여있는 은행이 책임져야 될 세금과 보험료 이런 것들을 걷어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 우리가 보고 있으면 고름이 가득 찬 한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상공인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온전한 손실 보상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고름을 걷어내는 민생투쟁을 하는 민주당은 민생투사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제위기대응센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욕도 넘치시고 또 실력도 출중하셔서 우리 이 위기를 지적하고 또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국민들의 이 민생의 고통을 많이 덜어드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주어진 고난의 한계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정부 여당의 문제를 지적하고 촉구하고 대책을 제시하면서 가능한 정책들을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센터장님이죠? 네. 위원장이 아니고 네, 우리 제 대표님이 센터장 하라고 네, 우리 센터장 중심으로 저 실제로 집행 가능한 대안들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 의욕을 그대로 유지하셔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